자, 그래서 급하게 아까 3시간쯤 전에 제가 여러분 중간고사 언제가 났냐 투표를 했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저는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44명이 투표했고, 우리 4월 26일 8주차 수요일로 상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 시간대에 우리 수업 시간에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이 지금 31명, 44명 중에 31명, 70%가 넘는 친구들이 그냥 그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복수 선택이긴 하지만 총 7표 정도가 그 주에 주말에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다음 주 내지는 그 전주에 봤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이 4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기 싫어요가 지금 25명 돼 있는데, 시험 중간고사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 건 좀 리스크가 클 것 같아요. 일단은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보기 싫어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가 물어봤는데, 일단 온라인 시험 말고 여러분 그냥 펜 하나 들고 여기 오면 바로 시험 치고 바로 퇴근할 수 있게 그렇게 일반적인 필기 시험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온라인 시험을 본다 하면 아마도 온라인 오픈북 시험을 봐야 될 것이고, 온라인 오픈북 시험을 본다 치면 그거를 상정해서 시험 문제의 난이도라든가가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도 잘 기억 안 난다, 남들도 다 똑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와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시간 투자해서 펜으로 적고 그냥 바로 끝나고 술 먹으러 가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일 수업 시간이고 3주 뒤가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주는 아마 시간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니긴 한데 다음 주쯤에 중간고사랑 관련된, 그 다음에 L4G 코드 작성이랑 관련된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막간을 이용해서 뭐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시험 범위? 일단 우리가 8주차에 시험 본다 치면 그 전까지 여러분이 같이 다뤘던,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 여러분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파일들이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슬라이드에서 시험이 나올 겁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는 막 받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혹시나 부수적으로 간다면 우리 예시 자바 프로젝트에 있는 자바 파일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박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 이런 슬라이드 파일이 기본적인 시험 범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궁금한 거 있습니까? 시험 형식은 뭐 여러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뭐 객관식이라든가 뭐 단어 하나 적는 거라든가 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든가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요, 요거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번 웹 프로그래밍 수업에 대한 중간고사는 2교시로 나눠서 볼 예정입니다. 1교시와 2교시. 1교시 문제지 드리고 여러분 풀고 다 내면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시험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2교시 중에 1교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스타일의 일반적인 필기시험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1교시에는 여러분이 직접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래밍 목표를 제시하고 여러분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수식이나 문장이나 선언이나 메서드 정의 또는 클래스 정의, 내용물을 적는 느낌의 시험이 출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현직자예요, 회사에서 자바 코드 짜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보통 회사에서 일할 때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우리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을 백업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반대로 우리 지금 열심히 수업 듣고 맨날 유튜브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친구이긴 한데 아직 내가 실제로 자바 코드를 작성한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친구들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 깔끔하게 적는 방법, 필기시험이니까 여러분 이클립스 자동 완성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한국말로 적혀 있는 거 잘 읽고 그거에 해당하는 적절한 자바 코드를 적는 연습을 미리 해두시는 게 아마 중간고사 보기 전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그런 두 스타일의 친구들이
대충 비슷한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시험을 두 교시로 나눠서 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유형은 그 정도입니다. 자, 다른 궁금한 거 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열심히 필기하고 있을 때 앞에 모니터 켜놓고 거기서 게임 돌릴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을 보다가 갑자기 박수를 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교시 답안지 다 거둔 다음에 시상을 하고 집에 갈 거예요. 맞아요. 과제는 우리 시험을 26일 수요일 날 본다 치면 L4지 마감은 25일 밤까지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걔는 걔대로 마무리 지어놓고 시험은 시험대로 보면 돼요. 자, 다른 궁금한 거 특별히 없으시면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녹화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일단 88슬라이드를 준비해 왔는데 제 예상은 아마 이거 다 주파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다음 주가 좀 더 편하게 우리 알포지 코드 짜면서 이런저런 시험 관련한 얘기 넉넉하게 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쉬는 시간 가져갈 예정이고 여러분 그렇게 큰 부담 갖지 않고 진행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너무 힘들다. 지금 톡방으로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시는데 제가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업할 때는 여러분 회사에서 핸드폰 안 보잖아요. 일할 때랑 비슷하게 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입을 터는 직종이니까 이제 고객을 상대하는 직종이니까 핸드폰을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육성으로 말씀하십시오. 당장 그만두라고 라든가 등등 말씀하시면 우리 스케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 5주차 수요일이고 지난주에 이어서 클래스와 인스턴스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클래스 얘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건데 지난주 내용이랑 오늘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 써서 필요하다면 영상 다시 한번 구경해 보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상적인 목표는 이 두 단어, 클래스라는 단어랑 인스턴스라는 단어, 이 둘을 여러분이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일단 목표를 달성한 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은 주로 이제 이름과 관련한 이름에서 스타트해서 소속 관계니 이름의 형식이니 등등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사용하는 이름의 종류니와 같은 것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다뤘었는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실행 중인 프로그램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각각의 자리에 대한 얘기하면서 역시나 소속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포함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짚어놓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바로 스타트하기 좀 그럴 테니까 지난 시간 내용 몇 개를 오려왔습니다. 같이 한번 구경해보고 스타트해 볼게요. 자, 4가지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을 도입한다. 여러분은 아마도 그 이름을 데이터를 담았다가 나중에 꺼내서 쓰기 위한 이름으로서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이름. 그 다음에 나중에 요 간단한 이름만 적고 get absolute number만 적고 괄호 열고 닫고만 하면 저기 어딘가에 다 따로 적어 놓은 엄청나게 길다란 문장 덩어리를 이 시점에 실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메서드 이름을 도입할 수 있어요. 새로운 코드 이름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메서드 정의를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형식 이름과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자바 동네에서 형식을 2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딱 고정돼 있는 8가지로 고정돼 있는 프리미티브 형식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고 그것들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레퍼런스 형식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레퍼런스 형식이 왜 레퍼런스 형식이라고 부르냐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얘기하자라고 일단 대충 넘겼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클립스에서 이 형식 이름, 예를 들면 int가 프리미티브 형식인지 레퍼런스 형식인지 구분하는 건 그냥 색상만 봐도 바로 구분할 수 있게 잘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클래스 정의 적어서 새로운 타입 네임을 도입한다. 가능합니다. 걔는 이제 레퍼런스 형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int, float, double 같은 것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자바 동네에는 이 3가지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오로지 소속 관계만을 구성하기 위한 이름들도 존재합니다. 자바니 등등등 있어요. 그래서 자바 동네에서는 이 4가지를 칼같이 구분해서 쓰는 편이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자, 여러분이 새로운 클래스 이름에 대한, 새로운 타입 네임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적으실 때, 예를 들면 이너에 소속되는 다른 데이터 이름, 다른 코드 이름 얼마든지 적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 네 가지 구분은 그 이름을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냐, 쓰려고 지금 새로 도입하냐와 같은 의도 측면에서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도로 해두고 갈게요. 자, 우리 점 연산자 가지고 막 별표 쳐져 있는 거 막 네 가지 예시 같은 거 구경해보고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슬라이드쯤 와서 이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점 연산자, 점을 열심히 찍으실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사용 예시를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형식 이름 적고 점을 찍고 그 형식 소속 이름을 적는 겁니다. 또는 그 아까 뭐 자바, 유틸 그런 것처럼 소속 관계만을 구성하기 위한 이름에다 점을 찍고 걔 소속 다른 이름, 예를 들면 자바점, 유틸점, 스캐너라든가를 적으시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일종의 full name을 적는 셈입니다. 소속 관계를 명시해 가면서 어떤 이름을 적는 셈이에요. 자, 그렇지 않고 어떤 수식에다가 점을 찍고 거기다가 이름을 적는 게 가능해요.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system.out.println까지 적어놨다면 거기서 여러분이 또 다시 점을 찍는 건 막혀 있어요. 여러분 println 메서드 이름까지 적어놨다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메서드 주식을 구성해야 됩니다. 와 같은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은 수식을 적고 점 찍고 이름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점은 소속 관계를 명시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링 텍스트 세미콜론 해놓고 새로운 데이터 이름 스트링 형식 텍스트 하나 도입해 놓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텍스트하고 점을 찍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소속이 아니라 그 텍스트의 형식인 스트링 소속 이름들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에서도 println은 시스템 소속도 아니고 out 소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out의 형식인 프린터 어쩌고저쩌고 소속인 건 맞았어요. 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소속이 관여하는 건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프리미티브 형식, 예를 들면 int 넘버 세미콜론 해놓고 넘버에다가 점 찍는 건 막혀 있었어요. 그 어떤 이름도 int 소속이다라고 말할 만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목록에 하나도 안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레퍼런스 형식들은 뭐 점 찍으면 이것저것 막 튀어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수식에 점 찍고 이름 적을 수 있다 해두면 여러분이 데이터 이름에다가 점을 찍고 어떤 이름을 적는다라는 케이스가 여기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구분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종의 판별식 같은 걸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헬로월드 출력해본 그 코드잖아요. 자, 여러분 그거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5 곱하기 8 해서 그 결과를 뭐 int x에다가 여러분 안 치셔도 됩니다. 한다 치면 자, 그러면 x에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곱셈을 먼저 해서 3 더하기 40을 해서 43이 들어가겠죠? 덧셈을 먼저 해서 88에 64를 넣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목표가 곱셈보다 덧셈을 더 먼저 하고 싶다 하면 이때는 보통 저 수학 시간에도 배웠죠, 여러분? 괄호를 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수식은 괄호를 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칠 수 있고 불필요해도 뭐 아무렇게나 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system.out 한 거는 명백히 형식 이름에다 점 찍고 시스템 소속 out을 쓰겠다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기 적혀 있는 시스템은 수식으로서 쓴 게 아닙니다. 형식 이름으로서 썼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시스템 한 다음에 점 찍고 out을 할 수가 없어요. 반면 자, system.out까지 적으면 데이터 이름을 적은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지금 수식 하나를 적은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괄호를 치실 수 있습니다.
수식 괄호 묶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체 수식 괄호 묶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식 시스템.out을 계산한 결과값 내비두고 걷다가 점을 찍고 프린트LN을 호출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하게도 얘 자체 프린트LN까지는 부분 수식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니까 여기는 또 막혀 있어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점 왼쪽에 적혀 있는 게 수식이냐 아니냐 확인하고 싶다면 그 전체를 괄호로 한번 묶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원래는 가능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전체가 하나의 메서드 호출식이니까 이렇게 전체를 괄호로 집어넣는 게 가능은 해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 3세미콜론 같은 게 막혀 있어요. 계산을 하든 하지 않든 1말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전체 프로그램 실행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딘가에 뭘 담거나 예를 들면 다른 데 있는 어떤 문장들을 실행하기 위해 메소드 호출식을 구성하거나 와 같은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질 만한 수식만 거기다 적고 세미콜론을 찍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괄호를 닫고를 내버리면 의미가 좀 이상해요. 괄호를 그냥 안 쳐도 되는 건데 굳이 치는 이유가 있을까? 뻘짓하려고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빨간 줄 끄어버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건 잊으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관계. 소속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름들 사이의 관계라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이 맨 땅에서 갑자기 텍스트라든가 그런 걸 쳤을 때 이 이름의 형식, 이 뭐냐를 찾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텍스트에 대한 선언 또는 정의가 어디 적혀 있냐를 찾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스코프 얘기가 여기 반영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형식 두 가지랑 이름의 형식 내지는 수식의 형식 같은 것들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꽤 많은 걸 다루기는 했는데 뭐 우리 한 학기 동안 매우 많은 메서드 정의, 매우 많은 선언들, 수식들 적어가면서 고생하다 보면 그럭저럭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시점에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주 뒤에 나 자신이 시험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에요. 아까 봤던 그 이름 4가지 구분인데 오늘은 이제 자리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이름은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자, 요 데이터 이름, 코드 이름, 타임 네임, 그 다음에 소속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이름 중에서 자리라는 여러분 자리라고 들어보진 않았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주소라든가 아니면 칸이라든가 아니면 오브젝트라든가 와 같은 단어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랑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를 꼽자면 이 넷 중에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이 넷 중에 그나마 가장 밀접한 거를 꼽자면 아마 데이터 이름이 될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 이름 얘기할 때 이클립스 같은 거 생각해 봐요. 이클립스는 우리가 데이터 이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커서를 갖다 대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 넘버 같은 데 마우스 갖다 대면 지금 노란색으로 보여주는 곳이랑 회색으로 보여주는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여주는 곳은 그 넘버 자리에 지금 값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국면의 노란색으로 보여주고 그렇지 않고 회색으로 보여주는 거는 아마도 지금 뭔가가 담겨 있긴 할 건데 그 넘버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을 꺼내와서 사용하는 국면에다가 회색으로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예를 들면 메서드가 지금 메모리 위에 어디에 있는 거냐 또는 A라는 메서드, B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그 둘이 서로 다른 자리에 있냐라든가를 우리가 논의를 하진 않았어요. 타임네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너라는 타임네임에 대한 자리가 어디냐, 프로그램에 대한 자리는 어디냐, 걔네가 서로 닿냐 다르냐, 내지는 이너라는 타임네임 자리에 새로운 뭔가를 담는다와 같은 얘기를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본다면 이 중에 가장 가까운 건 데이터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방금 것도 일종의 복습이었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남겨둔 채로 오늘 내용을 다루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론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이클립스 켜시고 지금 그 while문에 sysout 2개 적혀 있는 거 있죠. 헬로 월드 프로젝트 프로그램.java 그거를 열어놓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그때 이렇게 while문도 자동 완성 당해본 적 있죠?
Alt Shift G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랑 했었던 그 와할문 내용물을 지금은 동등하게 생긴 수식문 두 개가 적혀 있잖아요. 그 동등하게 생긴 것 중에 하나를 자 원래 out 적혀 있었던 거 대신에 ERR 아마도 에러의 줄임말인 것 같죠? ERR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둘 다 동일한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를 뭐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메시지로 바꿔 보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F11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자, 간단하니까 지금 저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자, 저는 일단 메시지를 OUT는 그대로 놔두고 메시지만 바꿔서 안녕 같은 느낌으로 한국말과 영어를 따박따박 한번 출력하도록 한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아직 둘 다 OUT 한 다음에 .println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실행하면 당연하게도 이 프로그램은 제 노트북의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계속 영어와 한글을 섞어가지고 출력을 해줄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적어놨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ERR로 바꿔서 위에 거는 OUT 하고 println, 아래 거는 ERR 하고 println을 하도록 한 다음에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뭔가 좀 불규칙해진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한 번씩 출력하는데 한번 강종해 볼게요. 죽였습니다. 강종해서 보면 제 컴퓨터는 지금 느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막 캡처하는 프로그램 등등 잔뜩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 출력을 보통 하다가 가끔 한국말 영어 가끔 이제 삘 받았다 싶을 때 지금 이게 남아 있을까? 스크롤 한번 당겨 볼게요. 이런 식으로 영어만 잔뜩 말하고 한국말만 잔뜩 말하고와 같이 자 일견 보기에 마치 순차가 깨진 것 같은 느낌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와일문에 헬로 월드를 출력한다, 안녕을 출력한다, 처음으로 돌아간다와 같이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로 월드를 출력한 다음에 안녕을 출력하지 않은 채 다시 한번 헬로 월드를 또 출력하는 느낌으로 심지어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출력 결과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수업의 첫 번째 실습이에요. 우리가 자리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런 사단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OUT는 명백히 데이터 이름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전과 다른 데이터 이름을 사용했을 뿐인데 일단 ERR를 써서 출력하는 건 검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콘솔 탭에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OUT로도 출력하고 ERR 갖고도 출력하고 하니까 마치 순차가 깨진 것처럼 헬로 월드만 잔뜩 나오고 빨간색 글씨 잔뜩 나오고와 같이 불규칙적으로 출력되고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건 비정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지금 메시지 자체는 그렇게 큰 고려 대상은 아니에요. OUT 대신에 ERR을 적었었기 때문에 데이터 이름을 다른 걸 적었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러분 수식문 두 개가 적혀 있겠죠? OUT랑 ERR 말고 다른 이름, 예를 들면 시스템, println E 위에 버전이랑 아래 버전이 툴팁이 똑같이 나오나 다르게 나오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걔네 그 두 이름은 OUT를 쓸 때나 ERR를 쓸 때나 완벽히 동일하게 나오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OUT랑 ERR 둘 다 시스템 소속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적어놓은 시스템은 동일한 이름을 쓴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점 찍고 println을 했는데 println 툴팁의 첫 줄도 위에 거랑 아래 거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OUT 버전은 검은색으로 나오고 ERR 버전은 빨강색으로 나오는데 그 차이를 시스템이나 println한테 그 차이를 물어볼 순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생긴 친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이 두 이름은 이전 버전이랑 동치인 게 맞습니다. 둘 다 시스템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요 out이라는 이름, ERR이라는 이름 마우스 갖다 대시면 걔네 둘의 형식, 요 두 데이터 이름의 형식이 둘 다 동일한 걸 역시나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둘 다 print stream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OUT 한 다음에 점 찍으면 print stream 소속 이름을 쓴 셈이잖아요. ERR 한 다음에 점 찍어도 동등하게 print stream 소속 이름을 쓴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rintln이 동일한 이름을 쓰고 있는 게 맞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out.println 할 때 호출식 계산하는 동안 실행하게 될 코드랑 ERR 한 다음에 점 찍어서 println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실행하는 코드랑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력 양상에 있어서 엄청나게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이름을 다른 거를 섞어가지고 지금 메소드 호출식을 구성을 했는데 그렇게 데이터 이름만 다른 걸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각각의 메소드 호출식 계산 양상, println 내용물 실행 양상이 서로 다르게 지금 관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구현하면 OUT랑 ERR 둘 다 형식은 같지만 그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데이터 이름, 각각의 필드 자리에 서로 다른 값. 예를 들면 OUT 안에는 검은색으로 출력해라 라는 게 담겨 있고 ERR 안에는 빨강색으로 출력해라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소드 호출식 계산 결과, 계산 양상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막 필드라는 단어 내오고 정신없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지금 압축 파일 2개 올려놨죠. 엑스트라라고 적혀있는 건 다운로드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말고 그냥 2부라 적혀있는 건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임포트 하시면 그 안에 프로젝트가 2개 있을 거예요. 다시 1, 다시 2 해가지고 있을 겁니다. 거기 중에 다시 1에 해당하는 코드를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임포트 하는 방법 다시 안 알려드려도 되죠? 아, 좋아요. 훌륭합니다. 준비 안 해왔어요. 그래서 임포트 해주시고 뭐 조금 기다렸다가 열어서 같이 한번 구경해보고 이 뒷 슬라이드에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미 임포트를 해왔어요. 치사하게도. 그래서 바로 진행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막 프로젝트 엄청 많고 여러분 지금 열려있는 프로그램 자바가 아마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얘네 뭐 닫으면 되긴 한데 자,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요 모든 프로젝트를 다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헬로월드라는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자바에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우리 지금 예시 1번이죠. 내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프로젝트에는 문제가 없다 하는 상황에서 문제 목록 보면 나랑 지금 당장 상관없는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경고라든가 오류가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귀찮다라면 자 보세요. 패키지 익스플로러 보시면 헬로월드 폴더가 열려 있잖아요. 얘를 입을 닫을 수 있습니다. 우클릭 하신 다음에 클로즈를 누를 수 있어요. 클로즈 프로젝트 누르시면 헬로월드를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4주차 예시 1부에 지금 경고가 3개가 있는데 그 입 다물라에서 클로즈 프로젝트 하면 그 안에 적혀 있었던 코드로 인한 경고라든가 오류가 목록에서 빠져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닫는 게 귀찮다라면 지금 우리 2부에 다시 1 보려고 하니까 얘 우클릭하고 얘랑 관련 없는 프로젝트들 다 싸물라고 해줘. 누르시면 깔끔하게 닫아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류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오류가 하나도 안 나니까 오류 목록이 깨끗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열어서 보고 싶다. 이따 우리 다시 이해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얘 더블 클릭하면 다시 여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클립스를 좀 더 편하게 쓰고 싶다 하면 지금 상관없는 프로젝트를 따박따박 닫아가면서 진행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아무튼 다 임포트 하셨을 것이고 코드 한번 구경해 봅시다. 여긴 지금 .java 파일이 총 3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java 있고 여긴 뭐 코드가 별거 없어요.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데이터 이름 선언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는 수식을 곁들인 수식문이 하나 있고
밑에는 sysout 해가지고 그 넘버 값을 출력하기 위한 메서드 출식에 세미콜론 찍어서 수식문을 완성을 해놨습니다. 이거 이제 실행하면 3 출력되겠죠? 자, 오늘 요 예시의 목표는 뭔가 순차 분기 반복 같은 거 해서 복잡한 뭔가 계산해서 출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자리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랑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을 정할 때 어떤 걸 추가로 붙여놨을 때 그게 어떤 의의를 가져갈 예정이냐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기 위한 예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program.java 일단 내비두고 myclass.java 한번 봅시다. 열어보시면 깔끔하게 .java 파일 새로 만들어서, 자, 여러분이 원한다면 .java 파일 여러 개를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긴 지금 총 3개가 들어있고 myclass.java 보시면 제가 지금 주석으로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이 녹색 주석 쳐본 적 있죠? 자바에서 주석 적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myclass 새로 만든 내 클래스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myclass 마우스 갖다 대면 얘는 다른 어떤 이름 소속인 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맨 땅에서 지금 중괄호 열고 닫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yclass 소속 이름 넘버랑 myclass 소속 이름 프린트 넘버 이렇게 2개를 새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름의 마우스 갖다 대시면 우리 지금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얘는 int 하나 담는 데이터 이름이고 myclass 소속 이름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녹색 비어있는 동그라미입니다. 그 밑에 있는 친구는 아마도 녹색이면서 꽉 찬 동그라미겠죠? 그리고 myclass 소속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얘는 메서드 이름이고 메서드 정의 해서 내용물로 넘버를 출력한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의 넘버는 가장 가까운 데 그 선언이 적혀 있는 myclass 소속 넘버를 의미하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오류가 없어요. 괜찮아요?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myclass2.java를 가봅시다. 여기는 지금 보세요. 파란색 주석이 지금 적혀 있어요. 일단 내용물은 이전 거 복붙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버전을 만들면서 복붙을 해왔어요. 자, 파란색 주석이 무슨 뜻인지는 일단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비슷하게 int number 세미콜론 void print number 괄호 열고 닫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전과 다르게, 자, 이전 버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병렬로 열어봤어요. 보시면 이전 버전은 그냥 int number 세미콜론 해놨고 여긴 지금 static int number 세미콜론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지금 그냥 넘버 해둔 건 파란색이긴 한데 일반적인 글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스태틱을 붙여놨더니 얘는 이탈릭체로 이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int myclass2 소속 넘버, 데이터 이름 넘버입니다 라고 말하고 녹색 비어있는 동그라미로 보여주고 있는데 빨강색으로 S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마 몇 번 구경한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콘엔 S가 붙어 있고 어떤 아이콘엔 안 붙어 있었습니다. 그 S가 아마도 이 친구 새로운 이름 정할 때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붙였었냐 그렇지 않냐를 구분해서 보여주기 위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print number라는 친구도 마우스 갖다 대시면 void myclass2 print number입니다 라고 꽉 찬 동그라미면서 S를 붙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 보시면, 자 봐봐요. 한국말로 지금 이클립스가 한국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이 원한다면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슬래시 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슬래시 별별로 시작하는 주석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적어둔다면 이클립스가 그 내용을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지금 여기서 도입하는 이름 넘버라는 이름 같은데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저 파란 주석 내용물을 툴팁으로 보여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말 설명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myclass2 여기서 지금 새로운 형식 이름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거죠. 여기 마우스 갖다 댔을 때도 제가 그 위에 파란색 주석으로 담아둔 한국말 설명을 여러분한테 보여줄 거예요. 자, 녹색 주석은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myclass 같은 녹색 주석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석 시작할 때 별 하나를 더 쳐서 스타트를 하면 파란색 주석이 되고 이때는 이클립스가 읽어서 보여주도록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란 주석은 조금 별개의 얘기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고, 지금 왼쪽 버전이랑 오른쪽 버전, 마이클래스 버전이랑 마이클래스 2 버전의 차이점은 지금 각각의 데이터 이름, 코드 이름, 데이터 이름, 코드 이름에 스태틱이 붙어 있나 그렇지 않나 차이점이 지금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거를 기억해 둔 상태에서 프로그램.자바로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지금 데이터의 이름 선언 하나가 적혀 있죠. 여기는 지금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이 아니라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선언을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파랑 주석도 지금 적어둔 상태예요. 그렇긴 한데 이 넘버는 지금 일단 글자가 파랑색이 아니죠. 뭔가 좀 누리끼리한 색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탈릭 채도 아니에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 자, 얘는 지금 그냥 대놓고 int 넘버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빼기하고 얘에 대한 선언이 지금 메인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있다와 같은 느낌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L이 박혀 있는 회색 동그라미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에 대한 파란색 주석을 달아놨음에도 불구하고 파란색 주석 내용을 우리한테 복붙을 해서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데이터 이름 선언을 적을 때 그거를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두실 수 있어요. 또는 메서드 정의 중괄호 바깥이지만 어떤 클래스에 대한, 형식에 대한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다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방금 전 봤던 이 두 가지가 그 케이스였어요. 요 셋을 이클립스는 완전히 다른 아이콘으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셋을 완전히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까지 해두고, 자, 그럼 지금 여기저기에 각각의 파일들의 다양한 데이터 이름, 코드 이름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메인 정의 중괄호 안에 지금 투두 해가지고 마련해둔 여기다가 적당히 엔터키 좀 치신 다음에 이제 각각의 데이터 이름, 코드 이름들을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데이터 이름부터 한번 써볼까요? 자,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my class 하면 지금 두 가지 타입 네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my class 한 다음에 점 찍어 보시면 뭐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클래스라는 친구는 좀 논외로 두시고요. 지금 my class 소속 이름을 내가 쓰고 싶어 갖고 점 찍었는데 분명히 여기는 지금 이름 두 개를 우리가 지금 도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록에는 나오지 않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잘못 만들어 왔어요. 자, my class 말고 my class 2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my class 2 한 다음에 점 찍으시면 여기서는 지금 제대로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동그라미 데이터 이름이죠. 꽉 찬 동그라미 코드 이름이죠. 둘 다 S가 지금 붙어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my class 2 소속 넘버에다가는 5를 담겠다와 같이 저 데이터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my class 2 소속 메서드 프린트 넘버로 호출한다 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자, 요거 지금 컨트롤 F10을 눌러서 실행하면 당연히 지금 위에 적혀있는 코드에 의해서 3이 출력되고 그 아래 적혀있는 코드에 의해서 5가 출력될 거예요. 출력 잘 될 겁니다. 보시면 예상한 대로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뭐 늘 봤던 거죠. 근데 지금 마음이 캥기는 점은 my class 2 한 다음에 점 찍을 땐 지금 넘버나 프린트 넘버가 잘 나오는데 my class 하고 점 찍으면 명백히 여기 지금 선언이랑 정의 적어둔 저 이름들을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쟤네들을 쓰는 게 목표다. 아무튼 쓰는 게 목표다라면 지금 my class 2 내지는 시스템 같은 느낌이랑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 되나? 자, 지금 요 위에 to 해가지고 또 하나 마련해 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엔터를 치고 괜찮아요. 여기는 지금 프로그램 정의 중괄호 안이면서 다른 중괄호 안은 아닌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프로그램 소속인 새로운 데이터 이름을 도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static 정도 적고 그다음에 my class 하고 my class 형식 새로운 이름 뭐 M으로 할까요? 소문자 M 정도라고 세미콜론을 찍어 둡시다.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 소속인 새로운 데이터 이름 하나를 도입을 한 셈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쯤으로 내려와서 자, 이번에는 형식 이름 myClass를 적는 게 아니라 계산하면 그 형식 값이 나올 만한 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 여러분이 위에서 정한 이 데이터 이름을 적고 거기다가 한번 점을 찍어 보세요. 그러면 이젠 또 분명 나오기는 합니다. 넘버라는 이름, 그 다음에 프린트 넘버라는 이름이 잘 나오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다른 이름들도 이것저것 잔뜩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공통점이 전부 다 S가 안 적혀 있는 이름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m.number는 7, m.print number 호출하거나 했을 때 일단 오류가 나지는 빨간 줄 적혀 있지는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면 우린 지금 3 엔터, 5 엔터, 7 엔터가 나오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빨강색으로 우리 수업 처음으로 지금 빨간 글씨가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이건 ERR로 출력해서 이 모양이겠죠. 그래서 cannot assign field number because program.m is null 뭐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디에 적혀있는 코드에서 오류가 났다 하고 링크를 걸어줍니다. 보통 이게 여러 개가 적혀 있을 수 있는데 적당히 여러분이 알아볼 만한 이름 program.java 있죠? 아마 26번째 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클릭하면 지금 요 는수식을 계산하려다가 터졌습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는 일단은 따라서 칩시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m은 명백히 데이터 이름이잖아요. 근데 m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담아놓거나 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m에다가 뭔가 하나를 담아놓고 그 아래 적혀있는 점 연산자들을 계산을 하도록 는수식을 일단 적어놓고 스타트를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스캐너라는 친구 써본 적 있잖아요. 그죠? 우리 스캐너 쓸 때 일단 선언 적으면서 는 해놓고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한 버전의 스캐너 하나를 만들어서 담아놓고 나중에 점 찍어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서도 myClass 형식 새로운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m에다가 담아놓고 사용을 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는수식의 우항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당시 뭘 적었었냐면 new라는 키워드를 적었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내가 지금 적을 만한 이름 myClass 괄호 열고 닫고가 튀어나올 겁니다. 엔터 치고 세미콜론을 해서 수식문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m에다가 데이터 이름 m 자리에다가 myClass 형식 값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담아놓는 느낌으로 는수식을 적은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요. 요거 하나만 적어놓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시면 드디어 7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엔터를 안 치는 건 아마 제가 예시에서 프린트 ln이 아니라 다른 걸 적어놨기 때문일 겁니다.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S가 아이콘에 안 붙어 있는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봤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간다면 우리 sysout 할 때 system.out 라는 이름에는 지금 뭔가 F, 불길한 알파벳 F가 붙어 있긴 한데 아무튼 S가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system.out 할 때 out는 아마 static이라는 걸 붙여서 그 선언을 적어 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점을 찍었더니 이제는 S가 안 붙은 코드 이름들이 이것저것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program.m을 쓰고 있는 거죠. 얘는 지금 S가 붙어 있는 이름으로 등장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선언에 static이라는 걸 붙여놨으니까요. 일단 이 정도 해두고 설명을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벌써 10분인데 잠깐만, 우리 진짜 20 몇 슬라이드 하고 중앙 쉬는 시간 갖게 생겼는데 지금 잠깐만요. 원래 제가 상정했던 쉬는 시간은 이때 갖는 거거든요. 57 슬라이드째. 근데 이때 퇴근을 하게 생겼는데 지금 봐서는. 그러면 우리 클래스와 인스턴스 얘기는
다음 주에나 하게 생겼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뭐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 중간에 궁금한 거 있다 싶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다음에 뭐 내가 이거 수업 시간 늦어질까 봐 질문 못 하는데 내 지금 회사에서 이거 중요하게 다루는 게 있다. 같은 거 있다면 그런 건 언제든지 수업 시간 외에 오픈 톡방으로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내용 조금만 들고 와서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소속관계 복습입니다. 우리 지금 점 잡아 파일 2개를 더 달아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 클래스 소속 넘버라는 이름이 지금 보이고 마이 클래스 2 소속 넘버라는 이름 각각에 대해서 선언이 각각의 점 잡아 파일에 적혀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마우스 갖다 댔을 때도 그 소속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스태틱이 붙어 있었든 붙어 있지 않았든 간에요. 자, 이 둘은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그 선언을 적어둔 데이터 이름이랑은 살짝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 현재 코드상으로는 프로그램.자바에 있는 넘버라는 이름은 저 myClass.number라든가 myClass.printNumber랑은 다른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떤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그 선언 또는 그 정의가 적혀 있는 이름들을 별도로 로컬 이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 단어일 겁니다. 자, 로컬 이름은 비록 우리가 그걸 메인, 좀 더 정밀하게는 프로그램.main 메서드에 대한 정의 중괄호 안에 선언을 적어둔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버라는 이름, int 넘버 세미콜론 해둔 넘버라는 이름이 메인 소속이다 내지는 심지어 프로그램 소속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선언을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놨다면 그 로컬 이름이라 부르는 걔네들은 그 메서드 소속이거나 그 클래스 소속은 아니게 돼요. 괜찮아요? 만약에 제가 프로그램.main 소속이었다라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사용한 넘버는 명백히 myClass2 소속이 맞거든요. 그래서 첫 줄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요상한 짓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우리는 myClass 소속 넘버를 쓴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쓰고 있는 요 로컬 이름 넘버는 그냥 대놓고 넘버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다가 빼기 한 다음에 부연을 적어 놓긴 했는데 저거는 지금 소속 관계를 표현한 건 아닙니다. 어떤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저 선언이 적혀 있었냐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단순히 중괄호 열고 닫고만 보고 소속 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적혀 있긴 하지만 이 중괄호 안에 적혀 있긴 하지만 이 넘버는 절대 메인 소속은 아닙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소속이라 말할 수도 없어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로컬 이름 아마도 이전 수업에서 배웠을 텐데 다른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적혀 있는 이름을 여기서 불러가지고 사용하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름은 로컬 이름들은 그 선언이 적혀 있는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바깥에서 뭐 풀네임이고 자시고 무조건 사용할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로컬 이름에 대한 소속 관계를 우리가 굳이 구분해 가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아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못 써요. 다른 데서는. 여기서만 쓸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쓰기 위해서 풀네임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있는 건데 소속관계라는 개념이 있는 건데 어차피 다른 데서는 쓸 수 없는 이름이니까 로컬 이름은 따라서 로컬 이름에 대한 소속관계는 우리가 논의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쟤는 제대로 간단하게 내비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field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자바 동네에서 쓰는 명칭이에요. 자바 동네에서 함수라는 걸 메서드라는 명칭으로 쓰는 거랑 유사하게 자바 동네에서는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이면서 로컬 이름이 아닌 아무튼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데이터 이름 선언을 적어놨다면 그 데이터 이름은 그 클래스 소속 필드 이름이 됩니다. 반면 이제 우리가 지금 로컬 이름이라고 얘기했었던 것 중에 데이터 이름, 지금 시점에 프로그램.자바에 선언 적혀있는 그 넘버라는 이름은 보통은 필드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로컬 변수 이름 정도로 부릅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field라는 단어가 튀어나온다. 그럼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소속 관계로 구성하는 이름이구나. 로컬 이름 개념은 아니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서드 이름 몇 번 적어봤었고 main부터 시작해서 get absolute number 간단하게 적어봤었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새로운 필드 이름에 대한 선언도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적는 방법은 똑같아요. 뭐 스태틱 붙이냐 마냐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은 일반적인 로컬 변수 이름에 대한 선언 적듯이 필드 선언을 동등한 느낌으로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동등하게 여기다 int 담을 거냐 더블 담을 거냐 형식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이름 넘버 2, n3, n4 자 이렇게 정하시고 필요하다면 그 뒤에다 는 한 다음에 처음에 5를 담고 스타트 할 거냐 7 담고 스타트 할 거냐 정하시고 요거 다 봤다면 세미콜론 해서 선언을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int 형식 필드, 더블 형식 필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int 형식 필드의 사용 방법,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int 값, 숫자 하나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데이터 이름이 필드 이름이냐, 로컬 변수 이름이냐는 그게 만약 int 형식 이름이었다면 실질적인 쓰임새,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거기다가 int 값 하나를 담아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와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명칭만 이렇게 지금 잡아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F 발음 연습하기 참 좋은 단어일 겁니다. field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field 선언을 적거나 메서드 정의를 적을 때 그 첫 줄에 적당한 자리에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붙여두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myclass.java에서는 안 붙였어요. myclass2.java에서는 붙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만약에 static을 붙여놨다면 그 field, 그 메서드는 static field 내지는 static method가 됩니다. 만약에 static을 안 붙여놨다면 각각의 이름들은 non-static field, non-static method가 됩니다. 자바 동네에서는 여기서 non 띄고 static이라고 지금 공식에서는 붙이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빼기 생략하고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로 돌아가서 방금 전에 했으니까 아직 기억나죠 여러분? 방금 했던 걸로 퉁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static field, static method 쓸 때는 단순히 그냥 걔가 어디 소속이지? 시스템 소속이구나. myclass2 소속이구나. 했을 때 그 형식 이름만 잘 적고 점 찍으시면 number, print number 아니면 println과 같은 식으로 static field, static method 이름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non-static 버전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점 왼쪽에다가 그냥 단순히 myClass 한 다음에 점 찍으면 myClass 소속 non-static field 이름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목록에도 안 나왔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방금 전에 계산하면 myClass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고 걷다가 점을 찍었어요. 방금 전에 m이라고 적고 점을 찍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non-static field, non-static method 이름을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방금 전 말씀드렸던 거랑 유사하게 계산하면 그 형식, 그 field 이름, 그 method 이름이 직접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그 형식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으신 다음에 점 연산자를 써서 큰 수식을 구성을 해주셔야만 해요. 요건 요전에 없던 예시긴 한데 여러분이 프로그램 소속의 이너 소속이면서 스태틱에 안 붙어 있는 메서드 print라는 친구를 호출하고 싶을 때는 계산하면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산하면 이너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소속 관계 예를 들어 java.util.scanner다 하면 스캐너는 util 소속이면서 또한 자바 소속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non-static 뭔가를 다룰 때 소속 관계를 논의한다든가 일종의 직속돼 있는 그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하니까 얘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사실 쓰는데 거의 지장은 없을 겁니다. 괜찮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수식 적고 점 찍는 거 가능했죠? 물론 그게 int 값 나오는 수식 적고 점 찍으면 int 소속 뭔가가 없기 때문에 의미를 갖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계산하면 string 나오는 거 수식에다 점 찍는 게 가능했어요. 계산하면 print stream 나오는 거 대표적인 게 system.out이죠. 거기다가 점 찍고 점 수식을 완성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non-static field, non-static method를 쓰실 때 그런 느낌으로 수식에 점을 찍어가면서 사용하셔야만 적법하게 쓸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방금 예시에서는 계산하면 myClass 형식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으시면 돼요. 우리는 그걸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myClass 형식 값을 하나를 담아 놓을 수 있는 데이터 이름 하나를 도입해서 걷다가 실제로 뭔가를 담아 놓고 그 데이터 이름에 점 찍어서 전체 수식을 완성을 했었던 거예요. 저거에 대비되는 스태틱 버전은 이전에 우리 써왔던 느낌대로 그냥 풀네임 적듯이 형식 이름 적고 점 찍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요거는 제가 보여드렸어야 되는구나. 요건 저만 칠게요. 지금 non-static field 이름을 쓴 셈이죠. 이건 myClass 형식입니다. m은 마우스 갖다 대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print number도 non-static method 이름을 쓴 셈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지금 static field 이름, static method 이름을 쓴 셈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형식 이름에 점 찍고 이 짓을 했습니다. non-static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됐었죠. myClass 점 찍으면 안 나와요. 넘버 5 하고 싶은데 빨간 줄 끄어버립니다. 그러지 말래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건 로컬 이름으로 그냥 갈게요. 클래스 2, 뭐 MC2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new 해갖고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MC2하고 점을 찍으면 S가 안 붙은 이름 아까 전이랑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스크롤 조금 내리면 S가 붙은 이름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MC2점 넘버는 뭐 10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거 실행하면 원래 여기서 5를 출력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10을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 봐봐요. 요 는수식 형식 이름 적고 점 찍고 스태틱 필드 이름 적고 구성한 는수식이랑 계산하면 myClass 2 값 나오는 수식에 점 찍고 그렇게 해서 스태틱 필드 이름 써서 는수식 구성한 거랑 완전히 동일하게 동작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 둘 다 myClass 2 소속 스태틱 필드 넘버 자리에 5를 담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5를 담고 밑에선 7을 담았어요. 이 아래 거는 요거는 지울게요. 지금은. 그러면 자, myClass2.printNumber 할 때랑 mc2.printNumber 할 때랑 과연 출력이 어떻게 나오나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출력하면 77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두 메서드 호출식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거고 그때 동일한 아마 여기서 담았을 7 값을 들고 와서 출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static field 이름, static method 이름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 같이 진행했었던 형식 이름, 넘버가 소속되어 있는 그 형식 이름에 점을 찍고 데이터 이름, 코드 이름 적는 겁니다. 필드 이름, 메서드 이름 적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은 계산하면 myClass 2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고 필드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경고가 붙어 있잖아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 지금 너 지금 스태틱 버전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 구성하고 있는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사실 여기 should라고 적혀 있긴 한데 그래서 얘는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다. 똑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 이름만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돼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 저거 지금 일종의 그 전문 용어로 적폐라고 하잖아요.
옛날 자바에서 지원했었는데 아직은 내비두는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1세기의 자바를 배우고 있으니까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메서드 사용할 때는 형식 이름 적고 점 찍는 느낌으로 진행하면 된다. 그렇게 그냥 지금 시점에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잘 모를 것 같은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자, 아무튼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클립스는 이제 목록 보여주거나 할 때 어떤 이름이 데이터 이름이냐, 코드 이름이냐, 타임 네임이냐, 아니면 그 쌀가마니 같은 아이콘 있었죠? 소속 관계만을 구성하기 위한 이름이냐, 서로 다른 아이콘으로 보여주도록 돼 있었어요. 비어 있는 게 데이터 이름, 꽉 차 있는 게 코드 이름, C 같은 거 박혀 있는 게 이제 타임 네임이었죠? 등등등. 자, 거기다가 이제 그 이름, 필드 메서드 이름이 스태틱이냐, 스태틱에 붙어 있냐, 아니면 안 붙은 non 스태틱 버전이냐. 역시나 S라는 빨간색 글자를 그 아이콘에 붙여주거나 안 붙여주거나 하는 식으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얘네랑 완전 다른 얘기인 로컬 변수 이름, 로컬 이름들에 대해서는 아예 회색으로 T를 해갖고 동그라미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래서 위에 스태틱 필드 선언 M 해서 적어 봅시다. 오류나네요. 뉴 해갖고 는 해놓고 스타트 합시다. 오류 안 나네요. 성공해요. 쉬는 시간 가집시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점 연산자 쓸 때 non-static field, non-static method를 다루기 위해서 점 연산자를 끌어와서 써야 될 때 저항 자리에는 계산하면 my 클래스 형식 값이 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을 적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어눌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my 클래스 형식 값이라는 게 과연 뭐냐? 어떻게 하면 유효한 my 클래스 형식 값이 나오도록 만들 수 있냐? 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아직은 애매모호하게 느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요거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프로젝트 쓸 예정이고 원래 이거 여기서 실습으로 같이 코드 짜가면서 하려고 했었던 건데 쿨하게 접고 제가 미리 코드를 짜왔어요. 여러분 인포트만 하시면 같이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구경하면서 후반부 내용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30분이에요, 여러분. 몇 분 쉴래요? 15분 쉽시다. 이의 있습니까? 고마워요. 그럼 45분에 재개할게요.